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는데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초조하게 아마 밤을 새우셨을 것 같고 아침에 확인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1000선을 돌파한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순환매 성격의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주는 점점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대중 규제 강화를 외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또 대만 반도체 산업을 걸고 넘어진 트럼프 후보의 양대 진영의 압박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양상인데요. 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던 빅테크와 반도체주 랠리,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건지 늘 우리가 경험하는 조정인지 시장 상황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타격이 컸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5% 넘게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흐름 또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집값만큼이나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세금이겠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파트 교환 매매가 절세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 집 바꾸기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합법인데다가 또 절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 매매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간밤 비가 내렸던 곳은 바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섹터였습니다. 순환매 흐름 속에서 쉬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꽤나 깊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두 지수 모두 급락한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0.59% 소폭 상승한 반면 S&P 500은 1.39%, 나스닥은 무려 2.77% 하락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4% 급등세 이어가는 등 개별 종목 이슈에 힘입어서 4만 1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가 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집중이 됐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이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도 트럼프 후보가 틱톡을 지지하는 발언하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스위스 제약사인 노슈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에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6% 넘게, AMD가 10% 넘게 하락했고 이 브로드컴, 마이크론, HSBC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퀄컴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내리는 비처럼 떨어진 이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FDPR, 이 외국 직접 생산 규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많은 해외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후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방위를 원한다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문제에 미국의 방어 의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키운 건데요. 현재 대만이 반도체로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보조금 덕분인데 이 성과를 대만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이슈를 짚어내면서 반도체 업종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 보였습니다만 기대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ASML의 매출 중 40%가 넘는 비율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선 이슈들까지 그대로 여파를 받았고요. 대만의 TSMC의 경우도 실적 발표 앞두고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타격받으면서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매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도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바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트럼프 후보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경제활동 둔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관할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난 5월 베이지북에서 2곳이었던 것이 3곳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선거, 국내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이 향후 6개월 동안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4.15%대, 2년물은 4.43%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했습니다.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 기술주가 양쪽에 뺨까지 맞은 하루였습니다.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한 만큼 변화의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따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15년 만에 이뤄낸 원전 수출인데요. 유럽 최고 원전 강국 프랑스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성과입니다. 체코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하면서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필두로 두산과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이에 맞선 프랑스는 유럽 최대 원전 강국이라는 점과 외교력을 앞세웠지만 두 나라를 두고 저울질해온 체코 정부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가격은 물론 납기 준수 경쟁력에서도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번 원전 수주 성공으로 향후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체코를 교두보 삼아 폴란드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들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구글과 삼성의 파트너십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삼성 스마트폰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 경쟁업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제미나이 사전 탑재로 다른 생성형 AI 시스템의 양이 제한되고 있는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된 다른 챗봇이나 앱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는지 등을 물었고요. 또 설문에 응한 업체들의 삼성 측과 자사가 개발한 챗봇 사전 탑재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청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과정에서 만약 경쟁 제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집행위가 양사를 상대로 각각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고객들에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의 경우 중국 내 고객이 본토 외부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칩이 포함된 서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시장에서 역대급 매출을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피해 만든 H20 칩이 향후 수개월간 100만 개 이상 출하될 예정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7조 원에 육박하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 기업들은 암암리에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간 칩만 연간 12,000개가 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업계는 자본 유입 면에선 비트코인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급력만큼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가상자산 대장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이코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 거래소 내 이더리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되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신퓨처스의 CEO도 하반기 이더리움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강세장 사이클에서 향후 22,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로 떠올랐다는 것은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는 최근 업황 회복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여기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 3사 실적의 최대 악재로 평가받던 적자 선박 문제가 종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지난해 말 적자 선박을 대부분 선사에 인도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적자 호선의 비중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2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하나오션도 올해까지 적자 선박을 모두 털어내고 내년부터 이익이 나는 선박만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조선주는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화석 연료 투자가 확대돼 LNG선 발주가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삼성중공업이 6.32%, 하나오션이 2.95% 올랐고요. 이어서 HJ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도 모두 2%대 뛰었습니다. 화장품주도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K뷰티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48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인데요. 국가별 수출액 증감을 보면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1.1%, 일본은 21.5% 늘었다. 고 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열리고 있는데요. K뷰티 제품들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뛰어 올랐는데 넥스트아이가 21.22%, VT가 14.38%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어서 스킨앤스킨이 12%대, 아모레퍼시픽이 8%대 뛰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신약승인 호재로 인해 실적 상승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을 운영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매출 전망치는 1조 70억 원으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약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역시 1분기보다 512억 원 늘어난 7,882억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도 매출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서울제약과 샤페론이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지노맨 컴퍼니가 15.7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사마제약이 14.01%, 모아라이프 플러스가 11.97%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언급에 히토류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그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블룸버그 기자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중관세 60%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있습니다. 통상 미중 수출 제재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히토리주가 움직이는데요. 중국은 세계 전체 히토리 채굴량의 70%를 차지하며 정제 생산량도 9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할 경우 히토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도 히토리주가 상승했는데요. KC코트렐이 3.11%, 유니온이 2.57% 올랐고요. 이어서 세노텍이 0.82%, LX 인터내셔널이 0.65%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민감한 시장입니다. 트럼프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며 트럼프 트레이드 말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이벤트 공백 기간이어서 외풍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 대비하시죠. 어제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8% 하락해 2,843선까지 내렸고 코스닥은 1.21% 추가 조정을 받으며 830선마저 내줬습니다. 뜨거웠던 미증시와 디커플링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트럼프 말에 외국인은 돌아섰습니다.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로 대응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6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이 1,338억 원, 개인이 1,148억 원 동반 매수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639억 원, 외국인이 272억 원,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816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이 대체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건 바이오 대표주들 뿐이었는데요. 미중 갈등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넘게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2%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주들은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SK하이닉스는 5.36%나 주저앉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가까운 약세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도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소폭의 반등을 했고 HLB가 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 넘게 추가 하락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는데요. 리노공업이 6.78%, HPSP가 8% 넘게 빠졌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3원 40전 내린 1,381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 지표와 트럼프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영향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은 1,379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380원 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잘 나가던 반도체주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꾸라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의 방위비 증액과 함께 TSMC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소식, 더불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오면서 간밤에 미증시 반도체주가 폭락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주 하락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지 미국발 리스크를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고객향 제품은 전략 한국산 반도체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사이클은 스마트폰과 PC보다 AI를 중심으로 서버 수요가 이끌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을 조절해서 오르는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준다고 해도 이 부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확대를 유지했는데요. 물론 오늘 장에서는 미증시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예 사이클이 전환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까지 확인하시죠. 간밤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됐고 오늘은 장중에 일본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NC소프트 신작 오픈 베타 테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미증시 기술주 급락의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또 기대하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는데 원전주가 더 갈지 아니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타날지 장 초반 분위기를 봐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SK그룹주가 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도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간밤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크게 하락한 터라 우리 시장 반도체주의 폭락이 우려되는데요. 비 내리는 목요일 폭우 조심하시고 시장의 폭락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진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우지수는 지금 4만 1,000선을 넘어섰고 네. 나스닥이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좀 급락하는 양상이었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다우지수 쪽에는 이제 기술주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쪽으로 많이들 와서 어제 일시적인 거다가 요즘 워낙 기계들이 설치되니까 네네. 옆에 빠진다 싶으면 같이 막 내동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한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꺾이는 건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향후 그러게요. 장세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인지 일시적인 조정인지 추세적인 하락인지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하죠. 이래저래 뭐랄까 할까요? 뭐
노이즈라 해야 될까 아니면 챙겨야 될 재료나 네. 발언들이 너무 많네요. 그죠?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 발언이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예. 그죠? 현직 전직 할 것 없이 막 쏟아냅니다. 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 예.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자, 우리도 오늘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도 뭐 약세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략 후강의 체력이 되려는지 처음에 이렇게 밀리고 예. 반등을 못 하려는지 지금 조금 어쨌거나 날씨도 흉흉한데 네네. 시장도 좀 꾸리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네. 뭐 반도체 쪽이 힘을 내주지 못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죠. 또 이럴 때 테마주가 또 또 좀 득세할 수도. 그럴 수 있죠. 네. 예. 좀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부장님도 지금 뭐 뉴욕장이 여느 때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커져 놓으니까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일단 참 어려운 시장,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됐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입조심? 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의 시장 전망과는 저 같은 증권맨들의 시장 전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예. 현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트럼프가 피어 식별이 없는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피어 식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공격하는데 대만도 같이 공격하는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의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게 논조인데 네. 엄밀히 따지면 좀 예를 들어볼게요. 상인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바뀐다고 앞으로 보호비를 2~3배 더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경찰인 건지 아니면 건달인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 거고, 제가 나스닥이나 뭐 이런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기술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한번 어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네, 잘 드렸었는데 그 어닝은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정도의 급락 수준이면 충분히 이제는 조정 국면에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 있는 종목들 다 매도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라면 이미 어지간한 미국 종목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오늘 같은 날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트럼프의 행동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손이 빠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좀 더 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는 멈춰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국내 주식시장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추억을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저도 같은 업계의 투자자들이랑 한강 가서 맥주 마시면서 온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시즌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그 트럼프 집권 당시 시절이 정말 어려웠고, 그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남북 경험주들, 테마주들, 그러게요. 소위 트럼프의 줄을 선 종목들 외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트럼프 자서전도 좀 자세히 읽어봤었고 작년에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트럼프의 리더십,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전략은 다 공격을 하고 나한테 져서 타협을 하고 들어오고 나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방법을 쓰는 전략을 쓰고 있는 전략가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다 공격을 하고 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당연히, 방위비 그렇죠. 이슈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재료잖아요. 네, 흔들릴 수 있는 재료이고 대만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하겠죠. 근데 지금 바이든 현 시점에서는 중국을 지금 또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겠다 공격을 다시 들어갔는데 사실 무역 정쟁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보다 강한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화해 모드를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바이든도 따라가는 형국 이런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 된 것 같다. 시장은 상당히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국적은 네덜란드지만 이 ASML. ASML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노광 장비라 해서 반도체 관련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주식인데 어제 뉴욕에서는 이 뉴욕에 상장돼 있는 ASML 홀딩스 그 ADR은 12.74%. 와. 아니 이제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게 한 3% 가까이 빠진 것도 놀랍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래도 엄청나게 터졌는데 그러니 이만큼 떨어지니까 사자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가 그렇게 실적 괜찮았다면서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를 두 볼 가지 수 있을 포인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ASML이 네.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아요. 예. 근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리스크로 보이는 겁니다. 중국 비중이 높다. 네, 중국 매출 아하. 비중이. 그럼 중국 공격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상한 공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 장도 살펴봐야 되는 게 예. 단순히 어떤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이 회사 실적 좋으니까 버텨봐야 돼. 이 논리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나오는 이 시즌을 기다리면서 실적 잘 나올 만한 종목들 조정이 나와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될 타이밍이 예. 온 것 같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들고 가서 계속 끝까지 물린 종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분기 시초도 또 잘 나왔고 다음 시초도 잘 나왔는데 여전히 수급이 몰리지 않아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거죠.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근데 어떤 대만에 대한 그래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TSMC 쪽으로서는 듣기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네.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러면 반사 이익은 없나요? 같이 무너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피하 식별이 없는 공격을 피하 하는, 식별이 없다. 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빼고는 다 예, 오로지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싹 다 공격을 할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인 거고 아마 국내에도 공격에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들어갈 건데 여기서 더 빨리 아쉬운 일이지만 그 힘에 무릎을 꿇고 빨리 들어가는 손을 잡는 그런 기업들이나 나라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그 하락은 조금 대조적이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낙폭은 1%, 네.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는 5% 넘게 떨어졌어요. 물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저께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크게 급락을 한 예. 이유는 곧 당시에 삼성전자가 3분기 정도 수준의 HBM 납품 퀄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았어요. 네네. 텔레그램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즉슨 SK 하이닉스가 워낙 HBM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가 네. 삼성전자에게 독점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크게 급락을 한 거죠. 오늘도 트럼프 불안감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불가피할 겁니다.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과거에 한미반도체 사례를 보게 되면 네.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가 국내 한 업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 들리면서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돌면서 주가가 한번 6월 달에 크게 급락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 그 날짜 시점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고, 이게 하나 정밀기계가 같은 장비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독점 공급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해서 바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SK 하이닉스도 현 시점에서 이거를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물론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많은 AI 칩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쌍두마차가 같이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분명히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뭐 물타기를 할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비중을 지켜가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올 때 SK 하이닉스 비중 조절이 필요할 거다. 분명히 SK 하이닉스는 시적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식으로 또는 이 정도 주가면 들어가야지, 이런 방법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더 낮은 가격을 한번 잡아보기 위한 노력을 저 같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그렇게 이해가 됐죠. 다우가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선전하는,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좀 힘을 잃고,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 무슨 순환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경기 민감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거기도 뭐 뻔하겠죠. 좀 많이 올랐는데 싶은가 하고, 아직 뭐 안 움직였는데 싶은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못했단 말입니다. 미국장 못 따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잘 그거 선방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대형주마저, 특히 빅테크마저 저러면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러면은 전지 쪽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 다 묶어서.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컸고, 최근 들어서 뭐 좀처럼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데다가, 또 우리 강 부장님 이렇게 우리한테 또 상당히 강조했던 요 SOFC,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연료전지, 네. 이쪽은 또 살짝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네네네. 요 두 개 같이 어차피 양쪽 끝에다가 전지니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둘 다 같이 말씀드리자면 네. 업종 상승이 정말 변화무쌍해진 상태입니다. 변화무쌍. 이제 천하 단타 제일대회가 아니고 이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접어든 거죠. 완전히 업종이 산발적으로 같이 막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무턱대고 따라잡으면 반드시 망고생할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정말 바닥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굴 속 곰과 같은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굴 속 뭐요? 동굴 속 곰. 곰?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곰처럼 마늘을 먹고 버티는 거죠. 시장이 지금은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기 좀 어려운 장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섹터와 전력기기 섹터가 강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조정을 거친 네, 이후에. 네, 조정 겪은 이후에. 그리고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산별적으로 1분기 실적을 한번 다 훑어봐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두 가지 엔드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같은 작년 분기 대비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직전 분기 대비 증가했는지. 실적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부분 다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분기 대비 미스가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상당히 피크를 찍은 상태다.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선택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테슬라의 영향을 입어서 주가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SOFC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블룸에너지가 어제도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크게 급등을 하다가 한 2%대 상승하고 끝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AI 데이터 센터 옆에 SOFC를 설치하게 되면 전략 공급 없이 자가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SOFC입니다. 종목들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어려우면 뭐 장사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회사들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도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형성됐다. 이 나스닥 종목들, 러셀 지수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미국 종목도 최근에 들어서 좀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엔진, 이 두 가지가 메타버스 엔진으로 가장 유명한 엔진인데 이 언리얼 엔진은 포르쉐와 같다고 한다면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엔진은 약간 포드와 같은 국민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시장의 흐름이다. 어저께도 주가가 올라온 게 좀 예외였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어제 보면 이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 어제 뭐 건설주, 조선주들 흐름 좋았는데 오늘 호가 흐름도 지금 보면은 건설주들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예. 과거에 트럼프가 어떻게 언급했냐면 요거는 명백한 바이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다. 예. 그다음에 본인만의 해결책이 있다. 나는 이거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피어 식별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와 그 푸틴과 트럼프가 좀 친하다는 소문이 과거부터 돌았었어요. 네. 그러면 친러락을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이 전쟁이 해결된다. 이런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든지 간에.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건설 경기는 금리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한다면 건설 경기에는 호조이면 틀림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경기도 상당히 호조에 들어섰다는 점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 업종들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이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와, 지금 오늘 원전주들 호가 흐름 장난 아니네요.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러한 수주 모멘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두산그룹주는 최근에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이런 쪽으로 또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야,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이 나 있는 자금이 갈 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확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테마주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원전 테마. 네. 아, 원전 네, 원전 테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도 매매 트레이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가장 센 놈을 따라잡을 겁니다. 한정기술 같은 게 네, 그렇죠. 지금 상한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근데 저는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을 따라붙는 운은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건설주 중에 대우건설이 또 그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 단언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내년 2월 정도로 미뤄지는 상황이니까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했는 거죠. 아마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원전에 대해서 이미 소식을 다 알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정말 많은 물량을 샀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아니고서는 이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시장이 흔치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뜻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밑에서 예, 받아줄 예. 수 있는 게 있어야
그 많은 물량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려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지금 같은 급등에서는 따라잡는 우는 범하고 싶지가 않다. 오늘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더 강할지 아니면 윗골이 달고 내려올지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리스크는 그만큼 소멸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개장 전 흐름 분위기로 봐서는 뭐 급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데 이 와중에 어제도 우리 뭐 장은 별로였습니다만 강 부장님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첫째는 어제 같은 날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무거운 종목이 8.4%나 올랐네요. 거기에 있고 또 하나 어제 나온 또 언론에서 뭐 이렇게 눈길을 끌만한 뉴스 중에 검찰에서 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나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카카오 관련 주들은 또 올라요. 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 아모레퍼시픽 뭐 있었습니까 어제? 그거는 내용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때가 돼서 한번 움직였나? 워낙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차원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근래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예. 주가들이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지 구속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그 선대회장 탄생 100주년 그게 있었네요. 회고전. 회고전 때문에 어제가. 주가가 8%가 오고 아니요, 그냥 뭐 그냥 자우지간 맞춰보자면 그렇다는 신문에 그냥 회사 이름만 나오면 움직이는구나 종목이. 네, 아마도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나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아닐까.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이 회사의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평이하게 잘 나왔네요. 근데 작년 2분기 때 193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 나왔는데 올해 500억 예상한다고 하니까 2분기 때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럼 실적이 상당히 크게 턴어날 수 있다. 그럼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모레퍼시픽이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와, SK이노베이션 지금 SK E&S 합병 결정이 됐잖아요, 이사회에서. 오늘 급등 출발이 예상되는데 이게 합병되면 왜 좋은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SK E&S. E&S 이 회사 자체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내고 있는 아주 알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찬 기업의 알을 품게 되면 주가 상승의 방향을 두는 게 맞는 거죠. 근데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조정을 나왔어요.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물론 1분기 실적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SK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 미스가 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실적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1년 전체 실적에 대한 뷰는 전망이 밝은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방향성도 상당히 좋아질 전통 거다. 에너지.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동시에 타면서 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저기 그동안에 우리는 뭐 테마주는 계속 순환매 성격으로 가면서 왔는데 몇 가지 그냥 짧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 사조자 들어간 애들 테마 끝났습니까? 아니면 보통 한 번 더 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김 이슈요? 김 이슈, 뭐 냉동 김밥 이슈. 냉동김 이슈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김 얘기를 2번이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김 많이 좋아하는 한이에요. 예, 한 번만. 자, 지금 같은 장에서 반도체나 전력기기 섹터가 조정이 깊게 나오면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김 섹터가 조정이 깊게 나오면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이 말이면 힌트가 됩니다. 예. 예. 사야 될 기다릴 업종들이 좀 보아보는 게 많다.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 받침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주력 섹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투자 성향이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반등도 세게 나오지만 급락도 크게 나온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매매하기는 좀 더 난이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1.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9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하루 만에 2,800선을 좀 더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고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최근 5일 동안 이제 1조 1,000억 달러가 증발이 됐고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주가 어제 또 여파를 그대로 또 이어갔고 오늘 장에서도 좀 급락이 예상이 되면서 코스피가 2,800선을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1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83,700원이고 SK하이닉스 7% 급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0만 5천 원. 20만 원 지지 여부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2만 8천 원. 현대차도 1% 약세가 예상되고요. 기아도 1.4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는 11만 9,3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4%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0.5%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1,500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모두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오늘은 두산그룹주하고 SK그룹주 강세가 지금 독보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지금 체코 원전수주 쪽에서 팀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관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대우건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그룹은 최근에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있었죠. 두산 오늘 5% 강세가 예상되고요. 두산 우선주도 4%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2만 1,600원. 두산 로보틱스도 3.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만 8,100원. 두산 에너빌리티 21% 급등 예상됩니다. 호가는 2만 5,700원이고요. 두산 밥캣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최근에 2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호가는 다시 한번 보합권에서 머무르네요. 지금 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허수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SK 지주사 자체는 2% 강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5천 원, 알테오젠도 2.9%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6천 원. 에코프로가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2천 원이고 HLB도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2,500원, 삼천당제약도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삼천당제약 예상 체결가 18만 5천 원이고 HPSP, 리노공업 모두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 리노공업이 5%또 급락이 예상되네요. 호가는 21만 5,500원. 엔캠 3.68%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 0.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1,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 시장에서 다소 좀 소외됐던 섹터가 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주 또 조선주 이런 섹터가 좀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틸리티 섹터도 오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네요. 이미 어제장에서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와, 저 예상 체결 지수대로 시장이 움직이면은 강 부장님 저 정도로 시작할 것 같으면 일단 뭡니까 신용 쪽에서는 한번 정리가 돼야 되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그 정도 하락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더 이제 흑말 셀 패닉이 나와야. 셀 패닉이 나와야. 근데 오늘 요 정도 하락이다라고 하면 장 막판에는 조금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밑꼬리 달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조금 오늘 좀 기다리다가 좀 올라올 때 일부라도 좀 줄인다든지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느긋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시장이 한번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어쨌든 간에 둘 다 전략의 공통점은 이제는 조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타임이다. 이런 얘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2,800 아래에서 시작하면은 그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예. 짧게 들어가서 정말 짧게 또 정말 짧게 장만 짧게 매매하면서 잡고. 들어갈 거고. 그렇죠. 예. 개장 초 낙폭이 생각보다 적으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진입 시점이 애매해지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이 조정이 많이 나오고 급락을 할 때 가장 쓰는 전략이 장중 저점이 바닥일 때가 좋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개파락이 나오죠. 네.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이게 어설프게 들어올려서 양봉 전환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며칠 후에 그걸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오히려 장중 저점이 개파락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크게 무너졌을 때 그때 종가가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과거 경험상 매매이기 때문에. 장중 저점이 종가일 때 네, 그렇죠. 장중 저점이 저가일 때. 저점이 저가요? 아, 종가. 종가가 네, 종가. 저점일 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럴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뭐 좀 어설프게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재차 한번 또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과거 경험상 그래요. 항상 개파락 양봉은 그 양봉선을 깨고 내려왔던 그 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매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뭐 모처럼 뭐 친구들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저녁에 거기 이제 뭐 다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주로 그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 그런데 확실히 이게 세대 차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보면은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한 친구가 이 친구 잘하는 친구예요. 좀처럼 안 깨지는 친구인데 야 금리 인하 시점이 빠져나올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전부 금리 인하만 기다리잖아요. 연준에. 네. 이거 그냥 툭 던지는 이 말이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강 부장님? 아니면 그게 뭔 소리야 싶으세요? 금리 인하 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기존에 올랐던 기술주들의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 그 이유인즉슨 금리 인하가 한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기술주들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어쨌든 간에 조정이 나온다는 건 새로운 국면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확정설 플러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더 강력한 조정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빠르게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정 국면을 좀 예상하면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주가가 금리 인상 시즌에 최근에 들어서 1년 사이에 주가가 여전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한다면 반사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겠죠. 네. 네, 그런 종목들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언제 줄일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을 본다고 한다면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주식을 줄일 타이밍이다라는 뷰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아까 그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 지금 뭐 공격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쪽은 지금 좀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 받고 다시 또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과연 이제 그 중에서도 선별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우호적인 기업. 최근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막 양쪽에 막 딸랑이 들고 흔드는 게 난 너무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완벽하게 트럼프에 달라붙었죠. 네. 그렇게 정도는 해줘야 주주 아마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면. 그러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그럼 또 바꾸겠죠. 네, 바꿀까요? 앨런 머스크 너무 리스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 도치코인에 대해서도 막
본인이 막 샀다는 얘기들 막 올리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관종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혼란. 예.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흔들리는 건 거고 거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까지 맞물려 버린 것이 아닐까. 어쨌든 조금은 시장을 관망해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를 섣불리 빠졌다고 사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좀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이 결정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리 강 부장님 오늘 같은 날 말 조심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참 예민한 시기라서 그 얘기 개장하고 그러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죠. 다우지수는 지금 보게 되면 6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천 선을 돌파했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지금 급락하면서 오히려 또 나스닥은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쪽 러셀 2000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또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3% 떨어집니다. 2,805포인트. 그래도 호가보다는 분위기가 좀 양호한 것 같네요. 2,800선을 지금 아직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조금 더 시간 지나봐야 또 이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2,807포인트, 2,800선은 지지가 됩니다. 코스닥도 1.2% 떨어집니다. 8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호가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2.5% 하락, 84,500원, SK하이닉스도 3.6% 하락, 21만 2,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3% 내림세 33만 2,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떨어집니다. 84만 2,000원. 현대차가 1% 내림세네요. 26만 5,500원. 기아도 1% 떨어집니다. 11만 9,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6% 약세 6만 6,300원. 그리고 셀트리온 0.3% 소폭 하락하네요. 19만 1,900원. KB금융은 0.48% 올라갑니다. 8만 4,500원. 포스코홀딩스 0.68% 하락으로 36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이네요. 17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낙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0.7% 내림세 27만 2천원, 에코프로 0.4% 하락 9만 4,300원, HLB가 1.5% 떨어집니다. 8만 3천원이고요. 삼천당제약 2% 약세 18만 4,900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낙폭이 깊네요. 지금 HPSP는 4% 넘게 떨어지면서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난 상황이고 리노공업도 3.9% 내림세 21만 8천원. 엔캠도 4% 하락이네요. 17만 5,500원, 5%까지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요. 셀트리온작 소폭 하락이고요. 클래시스 1.5%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5만 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약세 15만 5,500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에서 흐름 좋았던 이제 원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이 됐고 관련 기업들 주가가 무더기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7% 급등합니다. 24,950원. 우리기술 22% 넘게 올라갑니다. 3,245원. 한전기술 지금 급등이죠. 97,900원, BHI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1,330원, 그리고 보성파워텍 15% 넘게 올라갑니다. 4,1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한전 KPS도 20% 급등합니다. 45,200원이고요. 오르비텍도 10% 급등하고 있고 우진도 13% 급등합니다. 1,760원. 에너토크도 21% 넘게 올라가고요. 대창솔루션, 비츠로테크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유주 내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SK E&S 합병 이슈가 있죠. 그에 따라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유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조선주들 어제 흐름 좋았죠. 오늘도 일부 종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 희비가 엇갈립니다. 삼성중공업 1.8% 상승 11,130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1% 올라갑니다. 181,100원. 하나오션은 좀 떨어지고요. HD 현대중공업 0.6% 올라갑니다. 오늘은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하네요. 통신주 KT가 1% 올라가고 LGU 플러스도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제주은행이 1.7% 올라갑니다. 11,310원, KB금융도 0.48% 올라가고요. DGB금융지주도 0.5% 상승,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96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48억 원, 3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07억 원, 229억 원 순매수, 개인은 31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론 환율 지금 어제 3시 30분 기준 대비 달론 환율은 3원 30전 하락한 1,378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좀 떨어지네요. 네, 네. 지금 살짝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러게요. 뭐 달러엔 환율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한 155엔까지 떨어졌죠. 네, 155엔대 후반까지 내려왔고 파운드도 강하고요. 뭐 파운드는 인플레 지표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네네. 인플레가 오히려 강해지다 보니까 뭐 영란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 확 줄고 이러고 또 파운드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 그래서 달러 약세 특히 이제 엔 흐름에 우리가 연동되긴 했는데 달러엔 환율 떨어진 것에 비해서 우리가 덜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한 850원까지 갔던 엔원 환율이 885원까지 왔네요. 그러니 이제 엔이 조금 비싸지고 있는 거죠. 니케이는 지금 2% 넘게 급락 출발이고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에서 아직까지 개장 초 크게 무슨 뭐 대규모 매도나 무슨 뭐 매수가 안 나와요, 없으니까. 딱히. 예. 근데 2,800을 갖다가 안 깬다는 거는 그래도 리저너블합니다. 예. 빠지더라도 뭐가 말이 되게끔 해야지. 이거 갖다 처음부터 2,800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좀 그긴 하죠. 아까 이제 개장 초 이제 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기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네.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확인해야 됩니다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총알을 맞았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망할 뻔했던 그 상황을 갖다가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고 있었고 그래 됐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미국의 FBI가 하루나 이틀 만에 이거 단독 범행이야 이러고 넘어갑니까? 이게 참 이것도 웃겨요. 설령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런 중차대한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허겁지겁 뭐 이렇게 얘 뭐 핸드폰도 안 열리네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하는 이것도 웃기고 그러니 그 어마무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또 딴 데로 또 빨리빨리 이슈가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장님 그걸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세상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는 게 별로 중요치도 않고 좀 이렇게 이것도 놀랄만한 시장 흐름인데 별로 놀래키지도 않는 거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뭐 조정 차원으로 본다면은 자꾸 이제 저점 시점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금리 인하 시점 정도가 오히려 뭐 꼭지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또 그때 또 나온 어제 대화의 연장입니다만 그중에 발 빠른 놈들은 더 일찍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제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아슬아슬하긴 한데 지금 여기 원전주 같은 거는 이해가 되고 또 하나 아까 그거 갖다가 막 하루 이틀 만에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지만 또 이런 것도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마무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후속 보도나 주가의 흐름이 그다음에 그냥 거의 원위치죠, 이거. 이런 부분을 저는 참
보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단순한 일이고 이게 하루 이틀 그냥 떠들고 그냥 말 일이야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난 김에 아까 테마주 중에 이제 김 얘기 먼저 여쭤봤는데 그거 하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거 벌써 끝난 겁니까 저거? 아니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때 또 움직일까요? 제가 일전에 어떤 받았던 네. 자료 중에 네. 이 영일만항에서 시추에 대한 계획표나 스케줄표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네. 오늘 질문을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표를 들고 왔으면 좋았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상당히 그 이후예요. 한 최소한 2달 정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해봐야 뭐 딱히 주가 반응도 없을 거고 아마 그 즈음에 뭔가 정부에서 또 그 뭔가 이제 스케줄대로 그때 액정이 나온다.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에 알리는 것들이 더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신재생 쪽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국 대선판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신재생 쪽도 한번 조금 이렇게 전략을 한번 세울 때 된 거 아니에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를 트럼프가 좋아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약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들은 주가가 많이 절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이유가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왜냐면 이제 돈을 빌려서 장비 설치하고 금리 대비에 전기 생산량이 더 많으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아마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더 좋은 점으로 놓고 본다면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크게 손을 댈 겁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은 국내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트럼프가 피하 식별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도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완전히 혼란인 거죠. 그나마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태양광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한 6, 더 하락할 수도 있다. 한 4, 이 정도 되면은 좀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쪽에? 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도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관망의 장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망의 장이다. 네. 혹시 그 전에 조금 방송에서도 개인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예, 지금 어쨌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게시판이나 이 댓글 통해서 궁금한 종목이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네네네. 예. 참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렵네요. 아모레퍼시픽 어제 흐름 좋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3.7%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뭐 화장품주도 최근에는 신수출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그쪽 섹터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글로벌에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좀 증가했다는 신용잔고. 게 좀 리스크가 있어 예. 보이는 것 같고요. 분명히 2분기 시장은 잘 나올 겁니다. 화장품들은.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지금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을 좀 줄이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일 화장품 관련돼서 장 끝나고 나온 이슈가 좀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네. 유한양행 그 전 회장이 예. 그 별세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동시에 유한양행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화장품 사업에 장 진출한다. 끝나고 나서 과거에 그 동국제약이 화장품 사업 진출하고 나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그런 약과 화장품을 접목시켜서 좀 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한양행도 그런 형태를 위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데 동시에 미용 의료기기 사업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우전자라고 과거 휴대폰 부품 기업인데 이 회사와 손을 잡고 성우전자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성우전자가 시간에서 강세를 기록했다. 결국은 화장품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는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제약 바이오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과거 알테오젠이 먼저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3천 단 제약이 같이 급등한다고 한다면 예. 그때는 추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 지금 3천 단 제약도 3천 단으로 날아갔고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제약 바이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섹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네이버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종목, 그다음에 기술 수출 해서 과거에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그 종목은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기술 수출했던 기업이 일단 알테오젠, 네.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네. 몇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 지금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뭐 바이오시밀라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쪽 관련 회사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이렇게 좀 글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장 조정 나오기 전에 차라리 일찌감치 좀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막상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현금 비중 늘리라고 하면은 이게 손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네,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참 이미 주식 시장에서 기술주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익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사람 심리가 네. 이미 최대 수익 났을 때가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거고 문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가 좋다고 하니까 늦게 해서 해외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 늦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뛰어든 뭣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투자자들에게 일침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투자할 때 아닙니다.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빠르게 손 빨리 털어 나오면 마음고생 덜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그렇지만 오늘 당장 비중 조절을 급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반등이 시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아주 좀 한 2번 정도 올리시네요. 내일 신일전기 공모인데 신일전기. 신일전기. 예, 예. 이제 참 대여급이라고 했던 시프트 상장 이후에 이제 힘 못 쓰는 거 보니까 고민이 된다 이러시는데 지금 뭐 전기 전력은 그동안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 시장 상황하고 맞물리니까 좀 고민되시긴 되시겠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아마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모주에 참여했던 분들은 수익 난 상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예. 예. 절반은 던지고 그다음에 장 초반에 움직임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네. 그래요. 네. 이게 또 갈 데 없으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다 같이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예측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가장 앞단에 있었던 상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어였던 시프트업이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신일전기도 영향은 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던지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시초에 한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움직이는 거 종가까지 봐가면서 매매 대응하는 전략, 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약세의 골이 깊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5% 내려갑니다. 2810선, 2800선 지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은 1.5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81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456억 원의 매도세, 기관은 51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16억 원 차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76억 원, 기관이 114억 원 차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만 4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중락률입니다. 오늘은 기계와 전기 유틸리티, 석유, 가스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낙폭이 크고요. 건강관리 기술과 전기 장비 업종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크게 올라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수주 금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21.4% 급등하면서 1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서전기전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7,140원. 한전기술입니다. 15.01%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88,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기술이 12.48% 오름세로 2,975원, 한전 KPS가 10.77% 급등하면서 4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흐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는 요소수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도 상승합니다. 요소수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6.3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니온이 4.24% 상승하며 5,410원, 롯데정밀화학도 강세 유지 중입니다. TKG 휴캠스입니다. 0.26%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KG케미칼은 1.1% 하락하면서 4,9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활유 테마가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이 SK이노베이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SK이노베이션 1.17% 상승하며 12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윤활유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윤활유 테마 내에서는 지금 흥구석유가 2.92% 상승합니다. 거래가 14,070원. 미창석유가 플러스권, GS 플러스권이고 SOL 보합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좀 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게 반도체주입니다. 미증시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오늘은 HBM 관련주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는 PSK홀딩스가 4%대 약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59,100원이고요. 한미반도체 4.77% 하락합니다. 15만 1,800원. 워트가 4.84% 약세로 11,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크윙이 4.74% 내림세로 5만 200원, 윈팩이 6.37% 하락하면서 1,72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낸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장 초반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강세와 약세가 지난주부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법인세이나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 정책을 내걸면서 경제 성장 촉진 정책과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 그리고 미국 제조업 우선 정책 등 본격적인 보호주의 무역 산업 본격화로 인해서 관련 은행이나 에너지 기업, 제조업, 건설 기계 등의 테마주들이 연일 중 강세를 좀 보이거나 시장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재개 등의 강성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요. 지난 5월 행사에서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 관련주와 가상화폐 관련주도 최근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와 친환경 에너지는 IRA 폐지 공약 여파로 시장엔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 가능성에 미국 자동차 업종이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은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재선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관련주 중에선 건설 기계를 우선으로 좀 보고 있고 관련 토픽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진성 T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미국에는 캐터필라가 건설기계 업장에서 최대 수혜라고 꼽힌다면 국내로는 최대 종합기계 회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공약 중에 하나인 신도시 건설, 인프라 개발 기대로 건설주와 건설기계 모두 강세 중이면서 트럼프가 푸틴 총리를 만날 것을 시사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입니다. 건설기계 수요 부진은 여전하긴 하지만 방산용 엔진 매출 성장세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진다면 이번 주 바닥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제 8,700원 정도의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는 빠르게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진성 TC인데요. 미국의 캐터필라, 일본의 히타치, 한국의 HD 현대인프라코어 3대 회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 건설 기계로 풀수 부품 업체입니다. 탈중국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광산 채굴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 고객사의 올해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납품업체 캐터필라의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제거 사업에서도 미국적 지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박스권 하단에서 이번 주 급 반등 이후에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을 때 진입이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장 초반부터 좀 약한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체 시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답답하고 어려운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 국내 증시와 여타 증시가 미리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하락 출발 이후에는 하락이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들, 저가 매수의 유입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M7 주식이 지난주 후반부터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로 중심 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장 큰 위험은 지금 트럼프 리스크인 듯합니다. 미국 우선 보호 무역지를 표방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증시 제외 세계 증시가 상당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그 지속됨을 위험으로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불황령 부익부 비닉징 잔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섞어주셔야 할 듯 하고요.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이오 제약 업종은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업종이고 중대형주 위주로 계속 고가 돌파 종목군들 상승 추세 계속 이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에 접근은 자제해야 되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이쪽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테마로는 조선, 건설기계, 원전, 화장품 등을 지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의 첫 반응으로 금값이 뛰었습니다. 금은 이제 달러랑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 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일단 그 이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라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로 인해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달러와 달리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이후에 이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도 좀 자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아무래도 이 금 가격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의 상관관계를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금값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조금 돌아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발생을 했고요. 미국의 이제 이란 핵합의 탈퇴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란과의 사실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외 불확실성 강화로 좀 연결이 됐고, 이는 결국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좀 발생시켰던 배경이고요. 향후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과거의 정책 기조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뭐 안전자산 수요라던가 미국의 조금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금을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금 인기가 대단했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금시장 거래 대금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금 투자 인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금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ETF발 수요가 사실 금에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투자 수요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ETF 수요로 좀 연결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장이 금도 귀금속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평가 구간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 금 가격 향후 뭐 여러 가지 비유나 아니면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의 비유도 좋습니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금 가격 단기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명목 금 가격이 고점을 기록했던 시기가 이제 1980년, 2012년, 2020년 정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던 실질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한 $800 내외선이었고요. 현재 실질 금 가격이 $800에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레벨 부담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할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금에 대해서 매수세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조금 투자 자산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집값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높은 세율이죠. 아무래도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압구정 한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교환 매매 사례라고 합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파법인데다가 또 절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주택 세금 정책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정민혜께서 소개한 이 사례가 이 압구정동 구현대 7차? 네, 맞습니다. 근데 115억요? 네.
예, 요즘 서울 한강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네. 이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 거래가 이제 연이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15억 원의 거래가 돼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래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예. 우선 매수인은 직전에 이미 다른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존 집을 매입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교환 매매 거래인 것입니다. 서로 맞바꿔서 샀다는 얘기예요. 네, 살고 맞습니다. 있던 집을. 네. 네. 예, 그래서 이 교환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시게 느껴지실 예. 텐데요. 이건 엄연히 이게 민법상 그 인정이 되는 정식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인 부동산을 거래 상대방 부동산과 맞교환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매물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이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새로 취득한 주택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취한 현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금적으로도 유리하다 보니까 종종 빈번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부 교환 직거래에 대해서는 좀 집값 띄우기 논란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방금 사례 같은 이런 거래, 방금 사례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는 평소 다른 이제 물건들의 호가 수준과 비슷해서 적정한 가격이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처럼 이 최근 거래들은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거나 아니면 주택 수를 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에서 강남 내에서도 좀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앞서 보니까 40평대 살던 사람이 80평을 매수를 하고 네, 80평대 살던 사람은 40평대를 매수한 거 서로 맞바꾼 거. 네 그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더 큰 평수로 이산 매수인은 네, 그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려는 목적들이 있는 거고요.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을, 그러니까 두 매물 간의 차액만큼을 이제 낮은 평수에 있는 분이 이제 현금으로서 이제 또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세금 관련해서 세금 생각해서. 관련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 때는 이제 이제 높은 가액의 매물을 파는 사람은 이제 현금까지 같이 매수를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네, 네, 네. 그러면 해서 결국은 그 시세대로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의 시세대로 이제 양도가액을 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은 대가가 내가 그 상대방의 저렴했던 그 물건과 현금을 포함해서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양도세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절세 효과가 좀 있는 경우가 특히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들한테 좀 혜택이 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대해 왜 많이들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이 아파트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일시적 이주택자들한테 좀 양도세 절감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요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우선 1세대 내에서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특히 이제 조정 지역에 있다 하시면 2년 거주까지 했을 경우에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등을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이제 취득이나 양도 시점에 따라서 처분 기한을 좀 별도의 처분 기한을 부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좀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이 요건은 이 종전주택을 구입을 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규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3년 내에 기존의 그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종전주택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이 거래 절벽이 좀 심화가 되고 또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3년 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기 위해서
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낮춰서 급매를 내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급매로 내놓을 바에는 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교환 매매를 함으로써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네. 만약 일시적 이주택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종전주택이 만약에 과거에 5억 원에 취득을 했고 네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약 12억 원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3년이 경과한 뒤에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예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서는 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물건을 3년 내에 동일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걸 교환 거래를 하게 된다고 네네. 한다면 우선 이 물건에 대해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서 양도세에서 이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새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이 이제 1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이제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써 양도차익이 낮아지는 효과를 봐서 좀 양도세를 추후에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이해가 됐네. 제가 8시에 방송 시작해가지고 이 하모니쯤 오면 제가 좀 힘들어요. 네. 더군다나 창업통 같은 거는 막 알아듣겠는데 우리 이경호 세무사님이나 이장원 세무사님 같은 세무사님들 나오셔갖고 막 얘기할 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세무 쪽은 늘 느끼시기를 만만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네. 방금은 이해를 했는데 네. 아까 아까 교환 그 매매. 40평형하고 80평형 네. 그 상황에서 네.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거 빼고 네. 그런 상황 아니고 네.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때 네. 거기서 무슨 절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양도세, 뭐 글쎄. 취득세 여기서. 우선은 그 저렴하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걸 매각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 해서 추후에 이제 양도세 절감 효과를 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우선은 가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네. 주택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네.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네. 그다음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또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그 48평인 사람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네. 80평을 취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80평 그 시세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네. 그다음에 양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 맞습니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우선 결국은 이제 내가 판 재산가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재산가액의 시세로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 시세가 처음 네. 취득할 때 그 48평 취득할 때보다 높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사실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의 절세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거래건에 대해서는 큰 네. 절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교환을 통해서 예. 이제 원래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 제3자한테 그냥 나중에. 팔게 되면 이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양도세가 좀 커질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교환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이 내 주택 그 수를 유지하면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추후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절감 효과는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맞교환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주 건에서는, 목적은 예.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게 있을 수 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양도세, 취득세가 절세가 된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는 절세가 아닌 거고 추후에. 네, 맞습니다. 아까 다다다다다다 정리하는데 역시 집중력, 지구력 대단해요. 저도 집중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 지인간 맞교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요거 네. 교환 매매. 근데 특히 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이러면 또 증여세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족 간의 교환 거래 목적은 대부분 사실 증여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을 증여하고는 싶은데 네. 사실 가장 걸림돌이 이 증여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증여를 할 때 자녀분들이랑 증여할 때 결국은 이 증여세 부담을 자녀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부동산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이해 방법, 절세 방법을 좀 찾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집이 좀 비싼 집일 경우가 그렇겠죠. 많고 그리고 예. 자녀 집이 예. 좀 더 싼 집을 예. 갖고 계신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특히 이제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의 집에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또 사실 처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처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막교환 거래를 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 약간 시세가 한 12억 원 정도이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아버지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한 12억. 예, 아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집. 아버지 명의의 집이 이제 시세 12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인데 그 중에 이제 종전주택 갖고 있는 종전주택이 이제 시세가 7억 원 정도라고 보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주택 두 주택을 맞교환을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는 우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세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만 이제 납부를 하고서 아버지의 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증여세입니다. 네. 이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이 저가 양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네. 만약 그 거래로 인해서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7억 원을 주고서 12억 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맞교환할 때.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아빠는 그러면 2억에 대한 또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절세 방법을 좀 고민이 가능은 한데 그걸 좀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바로 이 감정평가를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 세법에서는 이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액으로서 좀 증여재산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재산평가액을 낮출수록 이제 세금적으로 좀 유리를 한데 예.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두 물건의 감정평가액의 차액, 예. 이 차액을 최소화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아까 시세 12억 원의 아버지의 집이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켜서 한 11억 원 정도가 되고 만약 아들의 집이 감정평가액이 오히려 좀 올라서 8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맞교환할 때 이제 차액이 이제 3억 원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최대한 좀 감정평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증여세나 상속세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하고 네. 또 양도소득세 때문에는 감정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또 시세대로 측정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세가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네. 만약 증여세나 상속세를 생각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낮추는 게 좀 그렇죠. 좋을 수가 그게 있고요. 좋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 양도세까지 추후에 그거를, 양도세까지 예. 생각을 한다면 이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추후에 그렇죠. 나중에 양도할 때 예, 좋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낮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시세가 높다고 한다면 이제 감정평가액 안 받고 그냥 시세대로 그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내가 목적한 바가 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떨까 싶네요.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내가 증여세 고민할 정도로 자식들한테 증여할 만한 내 형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은 이제 어지간하면 뭐 아파트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 예.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럼요. 점점 돼 가는데 네. 설명 들을 때마다 세금 너무 좀 세금이 세다. 많이 과하죠. 저렇게 이제 맞교환하면 예. 증여세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겠네요. 왜냐면 10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점 어떤 거 있을까요? 교환 매매할 때. 예. 교환 매매할 때 좀 몇 가지의 주의점이 예.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좀 취득세를 좀 네. 먼저 살펴보면 네. 현재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이 취득세까지 잘 고려를 해서 네. 좀 교환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물건의 가치하고 시세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본인의 물건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래 상대방과의 시세 산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 보통 이제 KB 시세 확인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많이들 네. 확인을 하는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KB 시세조차도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아무리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층에 따라서 또 뭐 북향이니 남향이니 이런 거에 또 따라서도 로얄층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특히 빌라, 다가구, 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시세가 잘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감정 평가를 받는 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물건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취득하는 물건에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미리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물건에 하자가 생겼다 하면 네.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부분 이런 거를 미리 좀 특약을 통해서 미리 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임차인 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저당 등의 이런 등기상 하자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직거래이기 때문에 네. 사기 등의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교환 매매는 부동산 중개업을 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경우는.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매매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중개 법인이라든지 공인 중개사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개 수수료는 또 어떻게 바뀔지 예, 궁금하긴 그래서 근데 한데. 하지만 이 수수료를 좀 감안하시더라도 네. 이걸 감수하시더라도 좀 이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좀 보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방법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글쎄 어제 국내 증시 조금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정을 겪어서인지 그래도 낙폭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또 밑골이 달고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21선이 코스피 기준으로 2,825포인트,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위인데 여기까지 낙폭을 줄일 수 있을런지 좀 한번 볼만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